2016년도 이 아이가 겨우 7살일 때 모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측갑상선에 암 조직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애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특히 장항석이라는 의사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스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저희가 예고드렸던 대로 소아 환자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저는 이제 어린애들이 걸렸다고 하면은 뭔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오늘 내용은 누가 스타트를 끊어주실 건가요? 자, 이 케이스는 장항쌤 환자였는데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환자는 현재는 15살인 환자인데 202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11살 때 장항쌤 외래로 왔어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6년도 이 아이가 겨우 7살일 때 모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진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주질 않았다고 하고요. 수술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우측 파시알 사이로이덱토미라는 거 부분 절제 수술이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갑상선 유두암이 나왔고 사이즈는 2.5cm, 제법 커요. 그리고 주변 림프절 전이도 5개나 전이가 되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원에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니까 갑상선 조직이 거의 다 남아 있었어요. 그 암을 떼냈다고 하던 우측 갑상선에 암 조직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CT를 보시면 측경부 전이가 이거 하얗게 보이는 게 그때도 바로 알기 위해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전이가 돼 있는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 측경부 임파선 전이가 돼 있고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얘기했을 때 애들은 원래 재발이 좀 더 빠르다고 하고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교수님 벌써 웃으셨는데 웃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애초에 수술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도 않고 홍만 똑 띄었다는 거죠. 근데 홍 띄면서 주변을 띄었는데도 거기 임파선절이 저렇게 많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저렇게 띄었으면 우리 같으면 재수술을 들어가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계속 속된 말로 깔아뭉갠 거죠. 의사가. 제가 참 진짜 이름을 차마 걸어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제발 정말 교수님 아시죠? 네, 그러면 이제 장호진 쌤이 전담 마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뭔가 지금 아슬아슬 하거든요. 저의 권한으로 너무 가열되면 스탑을 외치겠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게 그 환자 보호자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제 외래를 보고 나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더 면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직접 의사가 전화를 했대요. 그 보호자한테 이 애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이 이상한 의사한테 가면 분명히 다시 수술하자고 그럴 거다. 근데 절대로 그런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랬답니다. 그 이상한 의사 혹시 저예요. 심지어 그랬대요. 특히 장항석이라는 의사한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기가 막히죠. 특별히 뭐 싸우셨거나 뭐 사이가 안 좋으신 어떤 일이 있나요? 나는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 직접 만나서 내가 말은 내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한국 의사사회에서 살아있다는 게 이 나라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야.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라이벌 관계에 있고 하면 같이 발전을 하거나 일단 라이벌 아니라. 라이벌도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린 것 같고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서로 특징이나 장점 존중하고 일부 존경하기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적인 거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하여튼 아무튼 증례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쌤은 완결 갑상선 전절제와 우측 경부 청소술, 중앙구획 임파선 청소술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구획 임파선 전이가 심해서 목소리 신경 모니터링을 사용하였고요. 2021년 8월에 수술했고요. 병리 검사 결과 오른쪽에 갑상선, 암, 그리고 측경부 임파선 전이는 52개의 임파선 제거한 결과 22개의 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암이 조그맣게 싹 다 깔려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갑상선 전체 조직에 다 암이 이렇게 다 뿌려지듯이 있는 상태인데 그 큰 혹만 딱 띄었다는 거죠. 이런 지경인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 거죠. 이상한 회사 찾아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 권한으로 스탑 사인을 드리겠고요. 박 교수님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뭘 어떻게 보라고? 말이 되는 소리 해. 여기도 스탑. 해결하지. 여기도 스탑 버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스탑 버튼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 아기는 150ml 고용량 방사능 노출을 했습니다. 11살짜리인데 30kg밖에 안 나가니까 체중 대비 아주 고용량인 거죠.
TG 레벨이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먹고 있는 중에 10.3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이게 또 한 번 더 해야 됐어요. 180으로. 이제 그때서야 여기 0.2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0.13까지 떨어졌죠. 그래도 이제 0.1대면 되게 괜찮은 수치라고 보지 않나요, 저희가?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했어요. 올해 15살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따져도 적어도 75년은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이라도 위험 인자가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고 저게 제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해결하려고 지금은 진짜 정말 예의주시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환자는 타이트하게 예의주시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현재는 3개월 단위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 6개월, 1년 갈 수 있는데 저는 얘는 계속 6개월 단위로는 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까지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조심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진료 방침을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살려진 거죠.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진짜.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마무리하진 말고 소아갑상선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아갑상선암 발생 원인은 뭐 가장 알려진 건 방사선 노출이겠죠. 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에서 발생하는 갑상선암은 성인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유두암이고 같은 분암이라도 여포암은 드뭅니다. 수질암은 잘 생기지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암이 이제 모래알 뿌리듯이 다발성으로 생기고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성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잘 치료를 하면 치료에 대한 반응은 아주 좋아서 성인보다 생존율이 높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국소 재발률, 그 근처에서 재발하는 게 성인보다 높아요. 한 30% 정도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원인이 방사선 노출이라고 했는데 약간 정확히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 지금 방사능 노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의료용 진단 장비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 때는 너무 많이 CT나 이런 걸 찍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할 때는 찍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찍는 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여담이긴 한데 교수님 옛날에 애들 핸드폰 계속 쓰게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아직도 그 생각을 버리지는 못하는데 그 스타트 한 데가 없어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발리에서 하는 아우타 학회였던 것 같은데요. 내분비 내과 학회였는데요. 인도네시아 의사가 되게 재밌는 그 논문을 했어요. 쥐를 이렇게 키우는 쥐 우리에 핸드폰을 6개를 넣고 계속 그 전자기파에다가 노출시켰더니 갑상선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물론 너무 허술한 스터디라 막 이제 박살났습니다만,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세련되게 디자인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막 억셉트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대에 들어서 생활 방사능이 많이 늘었는데 그건 우리의 그 기계들의 사용에도 있을 거고 의료용 진단도 있을 거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옛날에는 체르노빌하고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어린애들 만 5세 그때 그 받은 애들한테 다리 캔서가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치료 원칙은 첫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인보다 좀 더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하겠죠. 갑상선 전절제술, 뭐 임파선 청소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해줘야 될 것 같고, 조건이 된다면 방사능 치료, 추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갑상 호르몬요법도 원칙에 따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NGS 검사는 좀 권장되는데 사실 이건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뭐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아갑상선암은 좀 드물지만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지식과 근거 중심의 판단이 필요하다, 결론을 낼 수 있겠죠. 하여튼 정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저런 것들을 의사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아갑상선암 환자들이 간혹 소아외과에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도 좀 저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의사 다시 이야기하면 소아암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기억한 거예요. 예후가 좋다. 그 보호자한테 그랬대요. 이 애는 갑상선암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딴 데 갈 필요 없다라고 했대요. 하여튼 적합한 치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예후가 좋다는 말을 앞에 거 딱 빼버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진짜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술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암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꼬마들은 멀티플하게 생긴다는 거, 메타스타시스가 많다는 거. 그런 정상적으로 수술해야 오래 산다는 거지. 그냥 그것만 똑똑똑 떼고 했을 때 그게 오래 사냐 100% 재발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것만 떼고.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말했을 때도 이제 소아 환자를 치료할 때는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개체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예후가 좋다 이런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개체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치료 방침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이 중례를 한마디로 정리하고 여기 두 분은 스탑 사인이니까 장호진 쌤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아갑상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인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문적인 지식과 근거 중심을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자. 또 한 가지는 근거 없는 의료 행위를 분절해야 된다. 맞습니다. 교과서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의료 행위를 해야 된다. 여기도 아슬아슬하네요, 여기도. 어떤 근거가 부족한 의료 행위에 대해 현혹되지 말자.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차고 피 튀기는 예스 클리닉이었고요. 모든 교수님들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